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보면서 특징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게 이제 10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12만 8천 명이었는데 예상치였던 이제 7만 5천 명 수준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더 좋습니다. 예상치가 이제 낮았던 이유가 한 달 이상 이어졌던 이제 GM의 파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5만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임시직의 계약이 끝났는데 이게 또 2만 명 정도 손해를 봤고요. 이것들을 이제 더한다면은 거의 20만 명 수준의 신규 취업자 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3만 6천 명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이 역시도 이제 GM 파업 영향이 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8월에서 9월의 수치가 도합 9만 5천 명이 상향 조정된 것까지 합치면은 10월 수치에서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다면은 석 달 평균이 이제 19만 9천 명, 거의 이제 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20만 명의 월 이 신규 고용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시장 역시도 펀더멘털 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덜은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다른 지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은 게 ISM 네.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뭐 시장 영향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좀 중요한 두 지표가 발표가 됐죠. 네. 고용 지표가 있겠고 또 ISM 제조업 지표. 그 전달의 수치가 이제 10여 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고 또 위축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요. 말씀을 이제 해주셨듯이 지수가 48.3으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49 수준을 하회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제조업 부문이 위축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치가 어쨌든 간에 전달 대비해서는 0.5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세부 지표 중에 신규 주문 지수가 1.8포인트 상승했고 고용 지수도 1.4포인트 상승, 특히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9.4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50.4로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세부 지표에서는 괜찮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세부 지표 가운데서 많이 하락한 지수를 꼽자면은 가격 지수가 4.2포인트 하락했고 수입 지수가 2.8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에 좀 이 고무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ISM 제조업 지수가 되겠습니다. 네. 웰스파고에서도 이제 좋다기보다는 덜 나쁜, 뭐 less bad 이 정도로 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지표라면서도 결국은 제조업 활동이 그나마 좀 안정한 기미를 찾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물론 계속 위축 국면이긴 합니다만 좀 반등을 했고 고용 네. 시장이 매우 강하다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뭐 다들 예상은 했었지만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네. 했었고요. 이 CME 페드워치 선물 시장에서 전망을 하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확실히 좀 약화가 됐는데요. 12월에 금리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를 좀 집계를 해봤더니 한 달 전에는 이제 현재 대비해서 또 한 번 25bp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과반수를 넘었는데 현재는 이제 지금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거의 90%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약화됐다라는 해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펀더멘털 개선에 좀 치우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10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은 또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면서 좀 소통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여러모로 봤을 때 지표와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이 맞춰진 느낌 이런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석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확보를 하게 된 걸까요? 사실은 증시가 어떻게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좀 좋은 그런 기반이 마련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데요. 이제 2차 대전 이후 1900년대 중반대 이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11월에서 12월 장에서 S&P 500 지수의
최고 성적이 나타났습니다. 11월에 이제 상승 확률이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67% 정도 나타났고 12월에는 이제 상승 확률이 76%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을 보더라도 1.3%와 그리고 연말에는 1.6%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이 그나마 증시의 악재는 안 된 상황에서 좀 마무리되는 국면 이런 이 측면들을 봤을 때는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그럼 지금 당장 미국 시장에 투자할 사람 하고 하면서 또 손들어 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손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을 다들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신고점을 또 한 번 기록을 하면서 그때 강세장이 한 3,801이라고 네네. 그랬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올해도 S&P 500 지수가 22.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좀 통계가 있었는데요. 1월에서 10월간의 증시 성적이 좋았을 때 오히려 연말에도 강세장이 왔더라 이런 이 지표가 있었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했을 때 이제 S&P 500 지수가 YTD 즉 연수익률이 마이너스 20% 이상일 경우에는 11월과 이 12월에 성적이 좋았던 그런 네. 이제 11월이죠. 11월에 증시 수익률이 플러스였던 그 확률이 단 29%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수익률이 하락세였던 경우에 48%, 그리고 상승세였던 경우에는 65%, 그리고 올해처럼 YTD 수익률이 20%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S&P 500 지수가 11월에도 상승했을 확률이 무려 86%였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수익률도 3%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너스 20%의 1월에서 10월까지의 수익률이 나타났을 때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할 법도 한데요. 맞습니다. 연말에 좀 반등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 5%가 나타났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연 전체로 봤을 때는 쭉 좀 잘 가야지 연말에도 마무리가 좋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년간이 좋아야 연말 랠리도 나타나더라고 네, 네. 그런 식의 통계네요. 알겠습니다. 계절적인 뭐 이런 요인들은 뭐 물론 존재하겠지만 당장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뭐 경기 지표가 뭐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 예정된 지표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경제 지표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제조업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다면은 이번 주에는 서비스업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비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일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에는 미국에서 공장 주문 이 건수가 발표가 됐고요. 화요일에는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PMI 지수 그리고 ISM 지수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소비 심리와 관련된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10월 FOMC를 마치고 다시 한번 연준 위원들이 많은 좀 발언을 전하게 됩니다. 화요일에 이제 댈러스와 미니애폴리스 이 연은 총재 연설 그리고 수요일에는 시카고와 뉴욕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목요일과 그리고 금요일에는 브레이너드 이제 연준 이사까지 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들이 또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굉장히 주요한 기업들이 많이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어닝 시즌이 거의 좀 4분의 3 정도 네네. 맞췄죠. 팩트셋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 기업들 가운데서 71%가 실적 발표를 지난주까지 완료를 했는데 네. EPS가 서프라이즈, 즉 컨센서스를 넘어선 비율이 76%로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컨센서스를 3.8%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EPS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YOY로 여전히 마이너스 2.7%, 즉 3분기 연속으로 이제 역성장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은 그 전주에 마이너스 3.8% 대비해서는 좀 이 수치도 좀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은 일정을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에 우버와 이제 언더아머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에브비라는 제약사의 인수가 됐던 보톡스 업계 1인자인 엘러간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하고 수요일에는 또 퀄컴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또 힌트를
업데이트를 제공해줄 예정이고 네. 7일 목요일에는 디즈니 같은 또 대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도 막바지까지는 뭐 관심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까지 언급을 해봤습니다. 특징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이 주가 급등 이전에 만약에 매수했더라면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을 만한 바로 주가도 아주 쌉니다. 네, 그러니까요. 핏빛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제 주가가 한 15% 정도 급등했었죠. 핏빛이 이제 한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상장이 됐었죠. 웨어러블 기기 업체가 되겠는데 누적 판매가 이제 1억 대를 넘어섰고 그리고 전 세계 사용자도 2,800만 명에 달하는 그래도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이제 알파벳이 21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발표가 전해졌죠. 그 전일 종가를 대비해 본다면은 약 한 20%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인 거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페이스북도 인수를 타진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알파벳도 인수를 타진했다고 하고 그런 처음에 인수설이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왔던 그 금액의 약 한 2배 정도의 이번 인수가가 정해졌습니다. 딜이 이제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10월 말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핏빛의 주가가 21.5%나 급등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공식 발표를 이제 하자 이 주가가 15% 또 추가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파벳이 그럼 핏빛을 왜 인수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파벳이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와 검색 이쪽으로 좀 강화를 했었다면 네. 이제는 하드웨어 부문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인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알파벳의 실적 수치를 좀 뜯어봤더니요. 네. 최근 발표를 했죠. 3분기 매출이 405억 달러 정도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핏빛이 이제 매출을 기여를 하게 된다면은 other revenues, 이 기타 매출의 이 수치가 집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other revenues, 기타 매출이 한 60억 달러 정도로 알파벳 전체 매출의 한 1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핏빛의 지난 매출, 2분기 매출을 한번 봤더니 3.1억 달러, 즉 한 5% 정도의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IDC의 이제 19년도 2분기 리포트에 따르면은 웨어러블 기기 중에 스마트워치의 올해 출하량이 6,650만 대인데 2023년에는 1.05억 대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됐고요.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도 12%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알파벳 입장에서는 분명히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두고 이번에 인수를 진행한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핏빛 역시도 직전 분기에 스마트워치 부문의 매출이 YOY로 7%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핏빛 입장에서도 어떤 좀 구글, 알파벳의 그런 이름값 또 뭐 좀 규모의 경제 이런 거를 또 등에 업고 한번 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플랫폼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을 했었다면은 네. 얼마 전에 아마존도 그 대거 신제품 출시회도 하고요. 네. 구글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애플처럼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과의 경쟁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드웨어를 많이 팔아야지 그게 이제 설치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나중에 뭐 뮤직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스트리밍 TV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그런 기반들이 이제 IT 기업들이 상당히 좀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네. 이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핏빛이 이제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4위 기업입니다. 1위는 이제 샤오미가 17%, 애플이 한 14%, 화웨이가 또 14%, 핏빛이 10%인데 근데 보시면은 좀 굉장히 좀 분산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기타 이 기업들의 점유율도 34%나 되기 때문에 어떤 이 알파벳이 핏빛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좀 입지를 넓히려는 모습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이 좀 최근에 웨어러블 기기 부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죠. 가장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웨어러블 관련 부문의 매출이 65억 달러로 YOY로 50% 이상 늘었거든요. 구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부러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핏빛을 좀 인수를 하면서 하드웨어 기기 부문에 좀 강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것처럼 그 웨어러블 시장에 독점적인 사업자가 없는 상태라는 네. 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글이 알파벳을 통해서 핏빛에 대한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